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팔다리를 잃거나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아니면 잘못된 투자나 사기로 인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을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가 반복될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라 도무지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오는 상실감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고통과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장애를 시작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불면증, 심하면 우울증을 앓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사건, 사고로 인해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트라우마가 한 번 생기게 되면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 과거의 고통 속에 갇힌 채 평생 감옥에서 벌받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트라우마가 지속되면 마치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자유의지와는 별개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스스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방어 기제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를 잊으려 부분 기억 상실증이 온다거나 자아가 분열되는 해리 증후군을 겪기도 하며 발작을 일으키고 자해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으로 돌려버리기도 하죠. 아니면 술이나 마약, 항우울제 등 평생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어 2차, 3차 정신질환을 초래해 버립니다. 즉, 뇌의 방어 기제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뇌 스스로 진통제를 놓고 여기에 중독되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더 해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질과 정신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대하는 자세와 극복 기간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초기 6개월 동안 특별히 신경을 쓴다면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하는 동시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신의학과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과 흉부학을 접목해 어떻게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라우마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라.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를 회피하려 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나 분위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이별의 고통이나 학대, 성폭행 등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됐다면 모든 인간관계를 안 좋게 보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거나 자연인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를 하다 큰 돈을 잃었을 때 고학력, 고위직의 화려한 삶을 누리다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또는 희귀병을 앓거나 불행이 겹칠 때 과거에 갇혀 사는 조현병에 걸리기도 하죠. 이게 다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러한 뇌의 방어 기제는 점점 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현재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즉, 뇌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전에 충분히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감정에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감정은 여러 형태로 변화만 될 뿐, 이를 소진하지 않으면 그 총량이 유지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한 슬픈 감정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를 빨리 소진해야 더는 슬프고 우울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감정들을 억누르면 슬픔이 우울감으로 변형되어 2차 부작용을 낳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너무 슬프다면 몇 날 며칠이고 펑펑 울어서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세요. 불안감으로 숨이 안 쉬어지고 불면증이 심해진다면 그 시간조차 받아들이고 충분히 아파해야 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이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합니다. 나만 유독 특별해서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통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일, 한 번쯤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라는 거죠. 이 또한 다 지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마음속에 꾹꾹 담아놓으면 그때부터 뇌의 방어 기제가 작동되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건 현실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 사고로 자신이 힘들어 하는지, 감정의 변화가 하루 중 언제 극심한지,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때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세히 적어 나가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나 아무개에게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일기나 편지를 쓰는 건 정신과 상담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 얘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후련하고 생각이 정리돼 심적인 안정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물론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을 굳이 끄집어내서 상기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트라우마와 정면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에 쫓기며 고통에 시달리느니 그때의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모든 감정을 토해내는 게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자신의 상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하게 됩니다.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차차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과 공포가 밀려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려니 하면서 트라우마에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주변 환경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를 없애버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사별을 했다면 이와 관련된 물건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 출발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추억을 기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 건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사실 떠난 그 사람도 자신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기 바랄 뿐이죠. 특히 연인들의 이별, 부부간 이혼에서도 되도록 빨리 상대방에 대한 기억과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회에 대한 기대나 미련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학대할 뿐이에요. 물론 환경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자체가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환경을 바꾸면서 충분히 감정을 쏟아내면 차차 마음이 정리되면서 나중엔 시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추억을 쌓으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이별한 상대방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더 좋은 인연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모든 물건과 사진을 정리하세요. 질질 끌수록 심적 고통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투자나 사업에 실패하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이 역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잘못을 국가나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도 뇌의 방어 기제인데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땐 왜 그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비책을 생각하다 보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죠.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게 되면 계속 실패에 머물게 되어 평생 돈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분석하고 충분히 고통을 즐겼다면 역시 환경을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업체를 넘김으로써 두 번째 기회를 노리는 건데요. 매몰 비용이 아까워 본전이 될 때까지 계속 자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손해가 더 크다는 걸 명심하세요. 돈은 벌면 되고 기회는 또 찾아오지만 한번 망가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기회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가정폭력이나 학폭 또는 성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울지라도 반드시 처벌하는 동시에 용서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방어기제가 발동되어 자신을 계속 갉아먹게 됩니다. 현재의 결과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발 자책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역시 환경을 바꿔나가세요.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나 상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후 새 출발을 하는 거죠. 현재 환경을 바꿔야만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옵니다. 현재의 고통은 내 성장의 밑거름이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현재의 불행은 성장통일 뿐 잠깐 아프고 나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하나씩 환경을 바꿔나가세요. 그러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우리 몸과 마음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뇌가 아닌 심장에 집중해라. 정신세계는 뇌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몸의 모든 기관이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 왔을 때 뇌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뇌신경계와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에 들어가죠. 하지만 뇌보다 더 중요하고 신비로운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유일한 기관인 동시에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 하루 25억 번 이상 뛰면서 7,000리터의 피를 온몸 구석구석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심박동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의사들이 맥을 짚어보고 청진기로 심장을 들어보는 게 이 때문이죠. 심장은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심박동이 빨라져 흥분을 하지만 반대로 슬프고 우울하거나 마음이 공허할 땐 가슴이 철렁거리기도 하며 큰 상실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는 건 심장이 아프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생길 때 심장의 이완 수축에도 변화가 생겨 심박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처럼 뇌보단 심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뇌가 하는 생각은 내 의지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슬플 때 다른 생각을 하면 되는데 도통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의도적으로 심박동에 변화를 주면 생각과 감정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심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부정적인 생각이 심장을 불안전하게 뛰게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심장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뛰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이를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심호흡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이유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심박동이 일정해지고 잡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도 심호흡을 하면 자아를 진정시키고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몸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반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며 일정한 보폭과 속도로 걸으면 심장은 이 박자에 동요되어 일정하고 안정되게 뛰게 됩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며 중간중간 심호흡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올라 우울감이 몰려온다면 가만히 방에만 있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복적인 안구 운동은 생각의 고착을 막아 특정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는 정신의학에서 EMDR 치료법이라 불립니다. 전쟁, 트라우마나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불면증과 악몽 때문에 힘들다면 눈을 감고 일정한 속도로 안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실제 렘 수면 상태일 때 안구가 좌우로 움직이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좌우로 움직여 뇌가 렘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박동이 불안전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수치입니다. 세로토닌은 혈관의 수축이완을 조절해 일정한 혈압을 유지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심혈관이나 심장 질환에 걸리게 되죠. 또한 세로토닌은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때도 세로토닌이 증가하는데요. 심장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혈압을 조절하고 안정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심장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심장은 고유 파동이 있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감정이 전이되는 이유도
이 파동에 동조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공유하면 더 많은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결국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상대방 역시 여기에 동조되었을 때,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감정에 공감해줬을 때 똑같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특이한 건 이 세로토닌을 잘만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마음에 드는 상대의 심박수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본다든가 긴장감 넘치는 게임 또는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함께 하면 심장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나와 누군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이때 뇌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장되는 상황이 끝나고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호감도가 급격히 증가해 연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마음에 드는 상대를 꼬시고 싶다면 정적인 데이트가 아닌 활동적이고 과감한 데이트를 해보세요. 상대의 심박수가 올라간 만큼 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꼭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각종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 성소수자 모임, 약물 중독 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는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해 외로움을 달래고 뇌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울과 불안, 자살뿐만 아니라 암과 심장병,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은 더 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모임과 동호회에 나가세요. 분명 그곳에서 힘을 받는 동시에 당신도 어느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시한부 인생을 살아라.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데다 이를 평생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같이 느껴진다면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쪼개서 살아보세요. 예를 들어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신변 정리도 해야 하니 이를 위해 3에서 6개월 정도는 더 살고 죽어야겠다고 스스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의 고통을 평생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줄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는 동시에 그날 하루에 집중하게 되어 매 순간이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죽기 전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 다음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세요. 죽기 전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에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그동안 고마웠던 친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놓쳤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이 아닌 감동과 감사로 넘쳐나게 되죠. 그렇게 시한부 인생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죽기 싫다,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이따금씩 몽글몽글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통 없이 죽을지 자살을 연구하기보다 앞으로 무엇이 하고 싶은지 조금씩 미래를 그리게 되죠. 죽을 때 죽더라도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이룬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살아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면 또다시 6개월씩 인생을 끊어서 살아가세요. 인생을 사는 게 내 생각과 의지가 필요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어쩌다 보니 그냥 사라지는 게 인생이기도 하니깐요. 현대 문명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은 앗아갔습니다. 특히나 급격하게 현대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해 정신 건강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돈, 사랑, 성공, 명예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멘탈이 나가면 그동안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은 시답지 않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죽겠는데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불행은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인생은 예측 불허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충분히 아파한 뒤 뇌가 아닌 심장 소리에 집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딱 180일만 더 살아보세요. 신변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미련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어느새 슬픔은 사라지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지옥 같던 하루가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